안녕하세요. 암기 PT의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 윤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행태주의부터 신제도주의까지 나갔는데요. 이 내용들을 또 한번 다시 봐야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동안 빈칸 넣기 했던 것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빠르게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의 핵심은 일단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반복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태주의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행태주의는요. 자, 뭘 비판했다? 자, 우리 입으로 한번 내뱉으면서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자, 행태주의는 뭘 비판했다? 원리주의를 비판했고, 행태주의는 정체행정 이원론, 이론론, 정체행정 이원론이죠. 그렇죠? 자, 행태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사이먼. 근데 행태주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실제 증명돼야 겁니다. 실증이고요.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뭐해서? 분리해서. 뭐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통계 연구를 하겠다. 이게 행태주의입니다. 다만 이때 가설 도출은 모든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면 그게 검증이 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설 도출과 검증이 있는 건데 도출은 연역, 검증은 귀납이죠. 그렇죠? 자, 이때 태도 의견 개선까지도 행동과 태도, 행태가 행동과 태도에 포함시키냐 안 하냐? 포함시킨다. 그렇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뭐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과학이지만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지만 현실행정에는 뭐가 있다? 의사결정, 가치판단, 정치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계는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의 한계, 과학성이죠.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의 한계가 있다는 건 기술성의 한계가 있다. 기술성의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신행정론으로 넘어가면요. 자,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요, 이론론이요? 이론론. 그래서 신행정론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후행태주의다를 말합니다. 이 신행정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누구예요? 왈도, 마리니, 프레데릭슨입니다. 이들이 어떤 회의에서 모였냐? 미노브룩 회의에서 모였고 1960년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뭐에 대한 무력함? 어떤 이론의 행태주의의 무력함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는 사실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자, 어떤 현실의 적합성, 적실성 있는 어떤 연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문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가치를 뭐로 뒀다? 사회적 형평성.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좀 폭동 일어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고객 대응성. 이제 위에서 지시하는 관료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탈관료제. 그러면서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행정론이죠. 자, 공공선택론인데요. 자, 공공선택론은 자, 어떤 거를 연구하느냐 했을 때 1970년대 이후에 정부 실패를 연구하는 겁니다. 다만 정부 실패의 원인을 보니 원인이 정부의 독점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과 경쟁, 독점에서 경쟁으로 어떻게 갈지를 평생 연구한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이 뭐다? 그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아니에요. 경제학은 시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시장 영역,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게 정치행정입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 정치행정에 대해서 뭐로 연구하겠다? 다만 경제학적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은 굉장히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연역적 학문이고요.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연역적이다. 그리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경제학은 개체주의 항상. 자, 다만 이 독점적 관리제는 시민 요구에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못한다?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양한
공공관료제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 학자가 오스트롬. 오스트롬의 이론이 민주행정 패러다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권을 뭐하자 여기 중첩시키고 그 다음에 관료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해야 한다. 그래서 다중공공관료제. 그래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집중이야. 독점.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선택론 일반론입니다. 자, 공공선택론 학자들이 있죠. 학자 첫 번째. 자, 예산 극대화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예요? 니스카네. 자, 니스카네는 자, 예산을 극대화하는 건 누가 한다? 관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극대화한다? 사회후생 극대화. 그래서 관료들이 사회의 가장 좋은 점보다 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관료들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뭘 들고 있다? 총. 그래서 총비용, 총국선이 편익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고 관료가 총 들고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순 한계라고 했어요. 순 한계. 그렇죠? 순 편익이 최대 혹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그래서 관료가 총 들고 있고 옆에 정치는 순 한계다. 이렇게 요약했죠. 자, 그래서 관료는 누구의 효용 극대화? 자기. 그죠? 자기의 효용 극대화.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극대화? 사회후생 극대화. 그죠? 관료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 그래서 관료는 자신을 위해 예산 극대화하고 정치인들은 이것도 자신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겉으로는 보이기는 사회후생 극대화죠. 정치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사회후생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스칸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이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인데 그러려면 한계가 일치한 수준이다.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은 정치인들이고 그러면은 순 한계라고 했어요. 한계가 만난 지점이다. 맞죠? 자, 던리비는 니스칸의 모형을 비판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 있고요. 예산은 크게 세 가지요. 핵, 관, 사. 핵심, 관청, 사업예산. 자, 핵심 예산 극대화 동기 있고요. 관청 예산 극대화 동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일정 예산은 오히려 극대화 동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통 X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 예산 사용하는 통제 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이 관청 예산은 뭐냐? 관청 예산은 정부가 민간으로 보내는 돈 예산이에요. 민간. 그래서 민간 지출 예산을 얘기하고요. 관청 예산은 정부가 쓸 돈이 아닙니다. 민간으로 갈 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의 종류에 따라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관료들은 어디로 갈수록 하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책임을 지는 개선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벗어던지는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하더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자꾸 버리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산을 갖고 있다 보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책임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귀찮고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하고 오히려 집권화보다는 자꾸 쪼개서 버리는 분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예산을 귀찮은 것들을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분봉이요. 그래서 누구들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자꾸 민영화 위탁 계약을 통해 외부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집권화 아니고 오히려 분봉이다. 자, 공공선택론 학자 두 번째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 학자가 티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브는 자, 지역 주민들이 소리 없이 뭘로 투표한다? 발로 투표한다. 지방공공제는 중앙공공제는 중앙의 국방, 치안 등 중앙공공제는 집권화된 게 좋아요. 하지만 지방공공제는 뭐가 좋다? 오히려 지방정부, 즉 분권화된 체제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공급지출 방식에서 중앙은 집권일 수 있지만 지방은 분권적이다.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지방 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은 다를 수밖에 없고 지방에서만큼은 분권화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발의한 투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티브 가설은 그래서 경쟁을 위해서 다양한 분권화된 체제를 위해서 소수, 다수의 지역 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자, 외부 효과, 파급 효과는 없어야 합니다. 자,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자, 규모 수익 불변인데요. 자, 규모 수익 불변은 결국 규모의 경제가 부정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규모의 경제가 부정된다는 건 모든 지역의 평균 비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렇죠? 불변, 부정, 동일. 다만 어떤 생산 요소 존재하다? 고정적 생산 요소. 그리고 수입은 노동 수입이 아니라 배당 수입이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의 존재를 부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많은 인구가 좋은 게 아니라 최적의 인구 규모 유지 노력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하면 무조건 인구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최적이야, 최적. 그래서 지속적 인구 유입을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디부가설이고요. 자, 이제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고요. 신제도주의 일반론. 자, 신제도주의는 자, 제도가 행위자에 영향을 줄 때는 독립변수이지만 행위자의 영향을 받을 때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자,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이라고 구제도주의를 표현하는데, 이런 구제도주의들은 어떤 제도? 공식적 제도. 그런데 이런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게 행태주의. 이런 행태주의를 다시 비판했던 게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자, 공식 외에도 어떤 제도까지? 비공식적 제도까지 제도를 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공공선택론이에요. 공공선택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고요. 자, 개개인들의 전략적이란 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과 편익의 고려를 통해서 전략적 뭘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균형이 된다. 이런 균형에서 제도가 되지만 당연히 비용 편익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면 제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관련한 이론은 합리적 거래 대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이 그대로 온 겁니다. 공유제 이론, 거래 비용 이론, 대리인 이론. 자, 경제학이죠. 경제학은 연역이에요, 귀납이에요? 연역이죠. 방법론적 경제학은 뭐예요? 경제학은 방법론적 전체주의, 개체주의. 다만 이들은 인간의 선호는 타고날 때부터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 타고난다 이런 걸 우리가 선호가 외생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 이기적으로. 다만 이 비용 편익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그렇죠? 어떻게 한다? 균형을 찾는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도가 된다는 거죠. 자, 신제도주의 두 번째는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인데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학, 행정학에서 시간의 흐름을 횡단, 종단적이다. 다만 역사라는 거는,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경로에 따라 쌓인 게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역사는 다르겠죠. 당연히 국가의 역사가 다르니 제도도 다를 것이다. 차별성을 설명하고요. 다만 이 역사를 누가 만드냐? 정치가 그들 마음대로 자율성으로. 근데 정치를 다른 말로 국가, 다른 말로 정부의 자율성, 능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 관계에 뭐가 있더라? 불균형 속에서, 균형이 아니죠. 불균형 속에서 권력의 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는 자꾸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로 보면 사화 같은 거예요. 사화. 그렇죠? 그러면서 제도는 변하게 된다. 다만 이런 국가 차원의 연구를 우리가 중범위 이론이라고 그래요. 중범위.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라서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고요. 자, 다만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쉽게 역사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로, 의존성, 맥락화 제도의 지속성. 하지만 역사적 분기점, 큰 사건,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우연한 사건에서는 어디로 간다? 새로 기존의 경로에서 단절된 균형으로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성이 일단 줍니다. 그렇죠? 자, 신제도주의 세 번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요, 종단, 횡단. 자, 다만 이들은 제도를 뭐로 본다? 제도를 문화. 근데 이 문화를 우린 다른 말로 사회적 정당성,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것, 적절성이 있는 것, 이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제도를 문화로 보는 거고. 다만 같은 제도권에 있는 문화들은 제도적 뭐가 생기더라? 비슷해지더라. 동형화, 유사해지더라.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국가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전 지구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를 넘어선 문화권 얘기죠. 문화권. 그래서 제도를 가장 넓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가 아니라 얼마나 결과적으로 합리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당하고 적절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학적 진제도지. 자, 이때 동용화는 강압적 규제나 법적 제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강압적 동용화. 자, 불확실할 때 성공을 거둔 타 조직을 나한테 잘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모방해보는 거. 모방적 동용화. 전문가 집단이 이게 최고라고 합의된 의견을 따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규범적 동용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합리는요. 경제학이야. 방법론적 개체주의. 하지만 역사사회는 역사나 사회란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 자, 경제학은 연역귀납. 연역. 하지만 역사사회는 역사사회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귀납. 자, 선호는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외생적이다. 하지만 역사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내생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많은 내용을 봤지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암기 근력이 키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다양한 암기 기법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 트레이너가 함께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또 떠먹여주는 이미지 암기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또 암기 아이템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도 꼭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암기 근력이 키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